제가 지방 강연들이 많아가지고요. 목이 좀 쉬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도산 아카데미 강연은 아마 제가 이제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강연했을 때도 기억이 좀 새롭고요. 그다음에 오늘 드릴 말씀은 조금 전에 이제 도산 선생님의 그 정신, 그 에게타 정신 말씀하셨는데, 오늘 드릴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사실 이태석 신부님의 삶이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주로 그 제가 이제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경험, 봤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제가 그동안 이제 해왔던 프로그램 또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결과물을 얻었는지 영상으로 짧게 준비해서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When you're down and troubled and you need some love and care and nothing is going right. Close your eyes and think of me, and soon I will be there to brighten up even your darkest night. 뭐든지 신경을 줘서 잘 가라. And you know wherever I am, 고통하고 수없는 살을 나가있어. to see you again. 6학년 때처럼 지하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간이 해결된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And I'll be there. You've got a friend. If the sky 아니 안기부 자국이든 그게 아니 또 이제 뿌리치는 모습 보이지 말고요. 아니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실 말씀 없어요. 왜 할 말이 없어요? 왜 얘기해야지. 아니 그 돈이 무슨 돈인데 그 말씀 한마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정에 keep your head together. 여보세요? 엄마? 방송 봤어? 뭐라고 달랐지? 속이 시원해? 이 방송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다시 이 문제를 고발하겠습니다. Soon you'll hear me knocking at your door. You just 저 뒤로 보이는 것은 방금 전 폭탄 테러가 발생한 미 정부의관 건물입니다. and you know wherever I am, I'll come running winter, spring, summer or fall. All you have to do is call. 어제 이스라엘군이 불을 질러 처참한 현장으로 변한 베들레헴 시장입니다. Oh, that you are a friend. When people can be so. This is press. We want to leave. Yes, and desert you and take your soul if you let them. Oh, but don't you let them. You just
to see you again. Winter, spring, summer, or fall, all you have to do is call, and I'll be there. Yes, I will. You've got a friend. You've got a friend. Ain't it good to know you've got a friend? 영상이 좀 길었죠? 그동안 이제, 아이,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저널리스트로 살아오면서 저는 이제 퇴직할 때까지 현장을 고수를 했어요. 그 간부직을 다 거절을 하고. 그래서 이제 방송국 다닐 때는 굉장히 좀 비아냥도 많이 들었어요. 또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고 바보처럼 살지. 예. 근데 이제 그 삶이 회사를 딱 나오고 보니까 옳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철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아, 왜 이렇게 그 살아야 되는 것을 몰랐지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아까 뒤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경험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초중고등학교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제 조금 그 다른 강연보다 강점 있는 건 뭐냐면 저런 현장 그림들을 딱딱 주니까요. 그리고 막 전쟁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좀 신기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많이 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맥혀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아이들 그 인성 교육 쪽으로 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그냥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이렇게 던져주고 이제 아이들에게 판단을 하게 하는데 아이들이 변화가 좀 보이면서 제가 이제 꿈을 갖게 됐어요. 아, 이 사회를 좀 변화시켜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마이크 잡고 열심히 다루고 있습니다. 제 36년 생활의 전부입니다. 저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 좀 다르잖아요. 저 얼굴 때는 굉장히 얼굴이 날카롭죠. 옆에서 정말 사람들이 와서 대화를 못 필 정도로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고발 프로그램을 매일 그냥 저는 자원을 했어요. 자원을.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원을 하고 했는데 그 고발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억울한 사람과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 보다 보니까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할까? 그 이유가 뭐지? 그래서 어떤 그 제도를 좀 바꾸려고 막 그 고발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2023년도에 와서 보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고요. 더 안 좋아졌어요.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것인가? 수없이 많은 언론들이 고발을 하고 지적을 해도 삶은 뭡니까? 점점점 불평등해지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시켜야 될까? 이제 제 나름대로 저널리스트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요즘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찾아뵌 것도 그렇고요. 고발 프로그램은 굉장히 힘듭니다.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공영방송에서 한 60분 고발을 당하면 거의 폐가망신 수준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이제 못 나가게 하려는 부분이 집요합니다. 뭐 협박, 회유, 그 다음에 소송, 저도 이제 소송 한 10번 정도 넘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당한 거죠. 보통 소송 한 번 하면은 1심, 2심, 3심 가면은 보통 한 3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검찰에 고소도 당하고 명예훼손 고소도 하고 했는데 다행히 한 번도 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원칙을 갖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아까 도산 선생님의 그 정신을 보니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정직과 통합이었습니다. 뭐 감히 제가 그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드리는 건 몰랐지만 그 부분을 지키려고 무지 노력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발을 당한 일을 하면은 누구를 고발을 못 한다는 생각 때문에 거의 최영식 분의 기간 동안은 거의 뭐 창사람 감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과 회사에서만 왔다 갔다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제가 그 전국기자 생활을 하고 5년 했습니다. 전국기자는 아시겠지만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저런 전국기자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 전쟁 보도라는 것이 현장을 들어가지 않고 뭐 국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라크 우크라이나 같으면 우크라이나가 뭐 누가 몇 명이 죽고 러시아가 뭐 쏘고 주로 이
이 전쟁을 중계하듯이 우리 보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본 종군 기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군 기자가 저희들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그 전쟁이 벌어지는 그 상황, 그 안에서 정말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역할이죠. 그래서 종군 기자들이 저 마을을 들어가면 마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저도 그냥 여기 머물러 들어가고 제가 이제 방탄복을 왜 입었냐면은 그 같이 취재하던 그 프랑스 기자가 죽는 걸 봤어요. 네, 팔레스타인 쪽에 들어가서 하다가 정말 죽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그 사람이 죽으면 막 그렇잖아요. 옆에서 막 여기를 막고 그 기자를 끌고 나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막 과정성들을 보면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야지 했다가 계속 거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5년 동안. 왜 들어갔을까? 저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는데 왜 고발 프로그램을 남들은 1년도 안 하려고 하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서 막 20년 동안 했을까? 그 이유를 몰랐어요, 저도. 무슨 사명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태수 신부의 영화를 만들면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저것 때문에 들어갔구나. 그 결론이 뭐였냐면 제가 행복하니까 들어간 거죠. 왜 고발을 하고 그렇게 협박을 당하고 또 그 전쟁터에 가면 무섭잖아요. 그런 위험한 속에서 왜 행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어떻게 어떤 이제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 사람 뭐 자기 잘난 체 하려고 저렇게 하냐 그러지만 이 잘난 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입은 옷이 방탄복이잖아요. 아니 저널리스트가 방탄복을 왜 입습니까? 안 죽으려고 입는 거거든요. 저의 방탄복의 의미는 목숨을 걸었다는 의미예요. 왜 목숨을 내가 걸 수 있었을까? 다른 거 없었습니다. 추영식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송을 통해서 뭔가 절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알렸을 때 그 사람들이 뭔가 삶의 희망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에 대한 만족을 느끼게 됐어요. 지금 나중에 와서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존재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제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했고, 제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이 올라가니까 굉장히 삶에 저 자신에 대해서 뿌듯한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방 메고 전쟁을 타고 가고 추영식을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끝날 때까지 제가 일을 했는데 아까 화면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관광 프로그램 같은 건 안 했습니다. 가서 주로 시사 문제에서 어떤 지도자들을 만나고 우리 대한민국의 뭔가 잘못된 정책을 비판을 하려고 하는데 안 바뀌니까 해외에 있는 사례를 갖다가 대입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해서 정말 우리가 누구도 일반인은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오늘 드린 말씀은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바로 이 5가지인데요. 이 6가지네요. 정직하고 뭐 용기 있고 소통자라고 이건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했던 것은 1, 2, 3, 4, 5번이 아니고 바로 이타심이었습니다. 아까 그거 에이게터 그 뭡니까? 남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아까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타심이었어요. 이타심이 뭔가요?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네, 나를 던진 이런 모습들이에요. 보통 이기심,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을 생각한다? 이게 쉬운 일 같지만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이타심을 가진 사람들이 대개적으로 보면은 그 각 나라에 굉장히 존경을 받고요. 또 하나는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그 우리가 볼 때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걸 다 뚜껑을 내던지고 정말 그 뭡니까? 밑에서 그냥 일반인보다 더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얼굴을 보면요. 아까 화면 잠깐 보셔서 아시겠지만 밝습니다. 굉장히 행복해 하는 거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남을 위해 산다는 얘기를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많이 듣지만 직접적으로 보니 그분들을 겪으면서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다가 운 좋게 만난 분이 누구냐면 이태숙 신부였어요. 만약에 제가 종군기자나 추정 60분을 하지를 않았다면은 이태숙 신부님의 진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타심을 그 가진 사람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I feel your pain. 나는 당신의 고통을 함께 느낍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이 뭔가요? 나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 예, 의견을 같이 함께 느껴주는 거예요. 최근에 그 선생님 그 사건이 났잖아요.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것도 뭐 그 제도 뭐 요번에 학교 사법인가 다시 이렇게 뭐 이렇게 통과됐다 했잖아요. 그렇다고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왜 안 없어질까요? 법으로 강제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문제의 핵심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내 아이만 채우고 나를 위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선생한테 무슨 교사한테 무슨 얘기를 하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것만 챙기면 된다고 이기심. 그래서 결국은 제가 요번에 최근에 그 이제 선생님들의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결국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감 능력이 바닥인 거죠. 아까 화면 잠깐 보였지만 그 덴마크나 스웨덴의 다큐멘터리가 독일 메르켈 총리까지 다큐멘터리를 5개 만들면서 그 지도자들 만났어요. 국회의원들하고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나보다 남 생각하는 거였어. 그래서 협치가 되고 야당과 대화가 되고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것만 생각하는 이기심이에요. 그게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까지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찾다가 그 이제 이태혁 신부를 만났는데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태석 신부입니다. 수단에서 2년마다 한 번씩 휴가로 오게 되는데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자기 일처럼 항상 두 손 두 발 걷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태석 신부님의 방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석 신부님이 보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이 울지마튼즈는 저는 저분을 한 번도 만나지는 못했어요. 저분 이제 돌아가신 날 수단의 슈바이처 선종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이 인터넷에 떴어요. 그런데 이제 그 슈바이처나 선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제가 딱 주목한 것은 수단이라고 하는 두 글자였어요. 여기가 왜냐면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종군 기자를 하면서 전쟁터가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왜 신부님이 거길 가셨을까 봤더니 이분이 그냥 전쟁터를 간 게 아니라 신부님인데 의사에 또 거기는 학교를 지은 교육자에 또 학교를 수학을 가르친 선생님의 그다음에 또 브라스필드 만든 지휘자, 음악가, 그다음에 한센병 환자를 돌본 한센인의 아버지 혼자서 뭐 5가지, 6가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48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전쟁터에서 보긴 봤지만 정말 그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해서 이제 저번에 자료를 막 찾다 보니까 또 자료가 없는 거예요.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분과 저희 만남을 굉장히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인터넷에서 저는 또 카톨릭 신자가 아니고 불교 신자다 보니까 천주교의 카톨릭의 구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인터넷 막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전화번호 하나 나서 딱 전화를 했더니 신부님하고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창원에 계셨는데 그분 쫓아가서 만나고 갔더니 한 15분이 계셨는데 이태석 그때가 이제 신부님이 선종하시고 5일째 되는 날이었었는데 이태석 이렇게 이름 석자를 딱 대는 순간 다 우는 거예요. 울지? 아버지가 죽은 것도 아닌데 왜 울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분들에게 카메라를 켜놓고 증언을 다 딴 거예요. 증언 따고 이제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냐면 증거가 있는가? 당신들이 말한 신부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그랬더니 이제 사진하고 생전에 찍은 영상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사진하고 화면 속에 그 영상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아프리카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 캡처를 받아가지고 얼굴들을 가서 일일이 대조해서 찍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전쟁 중이라서 비자 없이 들어갔다가 사실 2번 간첩 혐의로 잡혔어요. 들어가서 그 정보부 수단 정보부에 카메라 갖고 들어갔고 이제 뭐 여권 내라 여권이 없잖아요.
저 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끌려갈 찰나에 기가 막히게 저를 구해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신부님이었어요. 다른 신부님이 무슨 얘기를 듣다가 왜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자도 없이 막 들어 찍는다고 그래서 이제 이태희 신부님 찍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보증을 쓴다 그래가지고 저희를 빼내서 이제 거의 한 두 번이나 풀려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주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태혁 신부님의 그 영화를 이 울지마 턴즈를 통해서 세상을 얘기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저분이 대단한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만든 영화가 아닙니다. 저 영화는 굉장히 그 고발 영화였어요. 우리 사회의 리더들에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신부님의 삶을 통해서 보고 느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의미로 해서 저 영화를 사실 만들었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 국민들이 저 영화를 보고 막 우는 거예요. 극장을 가보니까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영화는 고발 영화인데 왜 웁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로 딱 정리가 됐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반성의 눈물이었어요. 내가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저 신부님의 삶을 보면서 이걸 느끼면서 부끄러웠다는 부끄러움의 눈물이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그리움의 눈물이었어요. 아, 저런 분이 우리 옆에 계시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할까. 이 부끄러움과 그리움의 눈물을 딱 보고 나니까 저 영화는 단순한 영화가 아니고 뭔가 사회를 그 고발 프로그램에서 하면서 끊임없이 세웠던 목표, 행복한 사회, 이 사회를 들어갈 수 있는 뭔가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저 영화를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제 이 이후에 다큐멘터리를 4편을 더 만들었어요. 사실은 KBS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감한 결단이었어요. 왜냐면은 한 인물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4개 만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1년마다 계속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신부님의 삶을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이외의 상황을 막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10년 후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타심과 공감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갖고 있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려고 만든 영화가 이 부활 영화입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제자들 이야기 나오는데요. 사실은 저 제자들은 아까 막 울잖아요. 그게 이제 뒤에 조금 보여드리겠지만 사실은 소년병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저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가 죽어도 아들 누나들이 막 우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가난해요. 가난한데 어떻게 쟤들이 가보니까 약사를 처음에 만났더니 자기 형이 의사라고 그래서 신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의대생이 있다고 막 수소문을 찾았더니 나타났어요. 의대생만 17명인 거예요. 이건 완전 기적인 거죠. 신부님이 도대체 너희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줬는데 너희들이 의사가 되려고 꿈을 갖고 공부를 했고 이런 결과물 나왔을까?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남사님한테 공고문을 냈어요. 이태혁 신부님 제자 중에 생명을 다루는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은 재단에 연락하면 장학금하고 생활비 대주겠다고 했더니 거의 한 70명 맞습니다. 70명.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산골에 사는 학교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돈이 얼마나 없냐면 저 가운도 저희가 애들이 저 가운 살 돈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의대생인데 책 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USB에 담아가고 서로 돌려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의대 가서 그 성적표를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다 상위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제목을 제가 왜 부활을 줬냐면 저 아이들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제가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정말 저렇게 말로는 이태희 신부님 때문에 의사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얘들은 어떤 의사가 되려고 의사가 됐을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자, 신부님이 떠난 이후에 12년 동안 신부님이 가장 애정을 사랑을 전했던 한센병 환자 마을에 의사가 10년 동안 한 명도 간 적이 없다. 내가 거길 매년 가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너희들이 그 일을 대신해야지 않겠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운도 만들어주고 약도 여기서 가져가갖고 이제 아까 뒤에 보시면 좀 의료 봉사를 시킨 거예요. 했는데 제가 놀란 것은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러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첫 마디가 이건데 얘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속 환자들의 손을 잡고 개인적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얘기는 근데 왜 너희들은 지금 환자 진료하는데 왜그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냐 했더니 이것이 바로 신부님의 진료법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신부님 따라다니면서 진료할 때 또 자기가 아파서 진료를 당했을 때 그때 신부님이 항상 보여준 모습은 뭐였냐면 지금 이런 모습으로 계속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이 쓰신 그 글 중에 보니까 이게 있어요. 의사와 환자의 만남은 아픈 사람과 치료를 해주는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아주 소중한 순간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신자가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순간보다 더 엄숙한 순간이라는 얘기예요. 아, 정말 감동했어요. 신부님께서 그 고해성사보다 이 환자 만나는 것을 더, 그러니까 제가 불교신자면서 사실은 신부님한테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아, 이분은 카톨릭의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사랑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취재를 해갖고 만든 게 이제 저건데 이제 이 아이들한테 진료를 다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제목을 왜 저렇게 줬냐면은 한센병 환자한테 물어봤습니다. 12년 만에 의사가 와가지고 당신의 손을 잡아줬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딱 한, 그 얘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떠오른 단어가 바로 이 부활이었던 거죠. 이 부활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수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였어요. 사랑의 부활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랑을 많이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들이 다시 또 활활 타올라서 지금보다는 좀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이 제목을 부활로 정했어요. 이분이 계신 곳은 뭐 남수단인데요. 저기는 이제 위에는 요새 내전 일어나는 그 수단이 북쪽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남수단인데 2011년도 7월 9일 날 분단이 됐어요. 분단이 된 것은 자기들이 분단시킨 게 아니라 강대국들이 분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가운데가 유전지대입니다. 석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채굴권 때문에 어제 강제로 분단이 됐고, 그 밑에 보면은 주바라는 데가 수도고요. 톤주라는 데서 빨간 데입니다. 저 빨간 데인데 거리는 가까운 것 같지만 비행기 타고 한 1시간 10분 정도 간 다음에요. 지금 이런 길을 한 8시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갈 때 아주 가면 죽습니다. 그냥 몸이 아파가지고. 8시간을 가고 또 굉장히 위험해요. 이렇게 톤주라는 곳은 오지 중에 오지고요. 여기는 한낮기온이 56도, 제가 56도. 그 다음에 이제 말라리아가 모기가 무지 무서워요. 여기는 말라리아 모기가 우리도 요새 극성을 부린다지만 여기는 물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그 사람들의 사망원이 1위가 이 전쟁을 죽는다든지 아니면 동물에 물려 죽는 게 아니라 말라리아가 많이 죽어요. 아주 굉장히 열악한 곳이죠. 그리고 뭐 먹는 물도 없잖아요. 울지 같은 데 보면 개울물 갖다가 막 먹고, 그 다음에 배설변 볼 데가 없으니까 땅바닥에 버리면 이제 뭡니까? 밑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퍼먹하다 보니까 막 장티푸스 같은 이런 전염병들이 막 들고 아주 진짜 열악한 곳 중에 열악한 곳이 여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톤즈를 찾아가신 이유가 눈여겨볼 글 중에 여기 있더라고요. 내가 왜 거기 갔을까? 무슨 큰 사명가? 아니면 뭐 선교사업? 이분은 선교사업 얘기가 그렇게 없어요. 거기 찾아보면. 이게 이제 뭐냐면은 스스로가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만 생각을 많이 해줄까 했더니, 본인 생각을 얘기합니다. 이 9을 가진 부자는 하나만 주면 열이 되지만 하나를 가진 가난한 사람들은 9을 줘야 열이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에 담겨 있는 것은 저는 이 글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어떻게 보면 이제 평등한 사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희망을 갖게 하는 사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면은, 평등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사회는 행복한 사회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거죠. 대한민국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부익부, 빈익빈, 이게 굉장히 심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걸 가지고 갔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의사애들의 9살, 10살 때 모습입니다. 소년병. 7살 때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사람을 죽이고 오라고 시킨대요. 그리고 나서 가장 친한 사람을 죽이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부대에서 잡일을 시킨 다음에 9살에 총 주고갖고 총 쏘는 거 배우고 10살 때 전쟁터에 나가는 거죠. 아이들이 죽음이 일상화돼 있는데 무슨 인성이 남았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아까 보시면 막 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신부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변해요. 이게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을 이제 교육적인 관점에서 많이 봤거든요. 신부님이 뭘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그 10년, 그 신부님이 있었을 때 저렇게 밝은 아이들로 변했는데 신부님이 떠나고 난 후에 또 이런 모습으로 변해 있는 거죠.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하지만 학교 문제는 더 심각해지잖아요. 아이들도. 근데 여기는 신부님은 그 살벌했던 아이들을 이렇게 정말 천사 같은 아이들을 바꿔놨는데 신부님이 저 아이들한테 해준 건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보여준 사랑이었어요. 이게 이제 신부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는 단적인 예인데요. 아이들이 군대를 끌려가니까 이분이 그 유니세프에 부탁을 해갖고 아이들을 빼내와요. 빼내와가지고 여기가 당신께서 미사를 드리던 성당입니다. 여기에다 책상 나눠주고 저 책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 보면서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과 정반대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런 거 아이들이 이제 여길 또 왜 여기도 뭐 하느냐면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아이들이 더 여기에 와서 책을 보게 하려고 한 게 뭐였냐면 여기 형광등이었어요. 여기 지금도 형광불이 없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이게 신기해서 제가 가가지고 여기를 찾아가서 형광등 줄을 따라가 보니까 이 천장에 태양광 시설이 있어요. 솔라 시설이. 이걸 누가 해줬나 봤더니 본인이 했어요. 본인이. 어떻게 해요? 한국에 연락을 저기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지금 죽어가는 아이들입니다.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이 열악한 환경에서 자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케냐에서 이 장비를 사가지고 갖고 이 설치법을 딱 배워요. 배워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전기를 공부하는 데가 딱 두 군데 있어요. 가보니까 하나는 어디냐면 본인이 당신께서 운영하던 병원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냉장고에 백신을 보관해야 되니까 백신 하는데 그 냉장고 24시간 해주고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아이들이 책 보는 곳에는 불을 24시간 계속 켜요. 아이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깜깜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전기가 들어오니까 집에 안 가고 여기만 붙어 있는 거죠. 이게 참 눈물 나는 건데 이제 신부님이 그 부엌을 가봤어요. 갔더니 이렇게 이 배터리 있잖아요. 충전 배터리에 보니까 이렇게 이게 가기 전날 기록을 해놓고 갔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거 썼을 때는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가셨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아이들의 좀 선물이 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가면서 그 취재하면서 제가 이제 눈물을 흘린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잘 보지 않는데 그 농구장에 있어요. 우리 농구 골대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 폭격 맞은 건물에 잔에 그 기둥 가지고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백판 있잖아요. 그거를 딱 연결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은 그 판하고 이 기둥하고 연결했을 때 보니까 철을 갖다 막 징징 감아놓고 거기서 아이들하고 생전의 영상을 보니까 막 농구라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동스러웠는데 하여튼 신부님은 아이들에게 하여튼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아까 이타신 말씀드렸잖아요. 나보다 남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그냥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이 아이들을 저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 농구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Before my eyes in curiosity, dust in the wind. All they are is dust in the wind.
성서 구절 중에 제일 그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해준 것이 같다는 그런, 그게 사실 하나의 성경 구절이었지만 제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었어요. 제가 뭐 말로 이렇게 설명을 안 드려도 느낌 오실 거예요. 이제 브라스 밴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음악을, 밴드를 왜 만들었냐면요. 그냥 뭐 전쟁의 와중에 이게 남수단 최초의 브라스 밴드예요. 지금 대통령이 아까 훈장 수여한 게 뭐냐면은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2005년도에 자기 고향을 방문해요. 그때는 군벌의 책임자였는데 남쪽에 그 10만 그 주민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가서 저 인터뷰를 땄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대통령을 환영하러 갔는데 갑자기 밴드가 들어오니까 전부 다 시선이 밴드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당황해가지고 저 어디서 데리고 왔냐 그랬대요. 미국에서 데리고 왔냐, 북쪽에서 데리고 왔냐 그런데 이제 여기서 7시간 거리에 있는 톤중마을에 신부님이 만든 밴드인데 그랬더니 신부님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신부님한테 하신 얘기가 그 얘기 했다고 그래요. 그건 이제 대통령실에 가서 제가 확인한 얘기인데 우리는 아이들을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신부님은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서 희망을 준 모습을 보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그래서 신부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밴드를 누가 만들었나 굉장히 궁금했더니 신부님이 또 만드는 거죠. 어떻게 만들었나 봤더니 한국에 있는 이제 아시는 분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악기를 서울에서 사가요. 사가가지고 이 악기를 한 종류가 7개 됩니다. 35인조니까. 근데 이제 그 악기별로 그 교본을 보고 자기가 연습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게 합주가 6일 만에 합주를 해냈다고 그래요. 기적 같은 거잖아요. 악기를 만져보지 못한 애들이 그걸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본 거예요. 신부님이 앉아서 신기한 악기를 들고 막 음악을 하면서 그 연습을 하고 가르쳐주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아이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동기 유발을 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6일 만에 합주를 해낸 거죠. 근데 이제 이 음악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집에 가도 쉬신, 길거리에 쉬신 아이들이 거의 제정신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조금은 뭡니까, 혼란스러운 마음을 좀 다듬어 줄까 생각한 게 뭐냐면 음악을 가르치자 해가지고 뭐 피리도 나눠주고. 그래서 이제 이 브라스 밴드가 어떻게 보면 남수단 평화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욕심이 났어요. 이걸 찍으면서. 아까 프로그램 몇 개 했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보면은 저 아이들이 변화가 있을까 해갖고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태혁 신부님의 마지막 꿈이 뭐였냐면은 저 브라스 밴드를 한국에 무대에 세우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KBS에 있으니까 열린음악회 PD하고 얘기해가지고 야, 세워보자. 이거 정말 이거 된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신부님이 굉장히 유명하니까 이 PD가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한국에서 가수, 음악 선생님 가서 이제 막 음악을 가르치는 거죠. 일주일 가르쳤는데 5개의 한국 노래를 한국말로 불러요, 애들이. 연주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열린음악회 세웠는데, 제가 이제 꼭 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신부님을 아까 애들이 무너지잖아요. 신부님 앞에 갔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자기 아버지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부님이 떠난 지가 이제 이따가 2012년이니까 2년이 지났으니까 별로 별 반응이 없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보자. 그리고 이제 뭔가 이런 새로운 세계를 한번 보여주자 해가지고 데리고 들어왔어요.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 열린음악회 끝나고 아이들이 이제 끝나고 가는데 저한테 이렇게 조그마한 쪽지를 주고 왔어요. 공항에서. 그걸 보니까 아버지 공부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돈을 조금씩 보내기 시작해갖고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여기 제가 불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감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신부님을 떠나지만 너희들이 기억할 테니 기억할 수 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무대에 세워가지고요. 그 2,000명, 2,500명의 그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연주를 해내잖아요. 이 자신감. 신부님처럼 그렇게 해보니까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구나. 이걸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신부님의 삶을 놓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열심히 이제 막 뛰어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의 삶은 이게 굉장히 유명해요. 이게 이제 카톨릭 그 영국의 신문사예요. 백년대 신문사인데 여기서 저 일면에다가 딱 신문을 기사를 썼어요. 근데 그
일면 그 제목이 뭐냐면은 21세기에 살아있는 성이라는 제목을 딱 잡았어요. 이 여자 기자가. 근데 저 내용이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울지마 턴주가 한참 히트를 칠 때 우리 보통 기사들은 우리나라의 그 기사들은 주로 이거였어요. 뭐 울지마 턴주가 10만 돌파, 20만 돌파, 30만 돌파 이건데 이 기자는 안 그랬습니다. 저 신부님의 삶, 그걸 정확하게 여기다가 해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저 기사가 나갔는데 이게 영국 의회가 굉장히 이것 때문에 화제가 됐어요. 이분이 그 알통경이라고 북한하고 이렇게 굉장히 교류가 있는 그 상원의원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분이 이 기사를 보고 뭡니까 한국에 이제 울지마통 테이프를 사다가 영국 상원 의원들한테 이걸 보여줘요. 거기 이태희 씨분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나서 북한 대표단이 이때 식량을 원조를 해달라고 그래갖고 최태복이라고 해서 그 김정일 위원장 사망했을 때 운구차 그 6명인가 운구했잖아요. 그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의장격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대표단을 끌고 왔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 식량 얘기는 안 하고 저 테이블 줬다는 그 정치적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본 거예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 왜 줬습니까? 그랬더니 저걸 하신 이야기는 인민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이거였습니다. 네. 이렇듯이 종교를 초월해서도 저분의 그 국경을 초월해서도 저분의 삶에 빠지고요. 이 또 이념, 보수, 저 진보정에 가서 강의를 해보면 똑같이 옵니다. 똑같이 빠져버려요. 금방 빠져버려요. 그 다음에 빈부, 경제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도 또 마찬가지고요. 이제 신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왜 이 한 신부의 삶에 대해서 종교를 초월하고, 뭐, 저도 불교지자지만, 종교를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빈부를 초월하고, 이념을 초월해서 빠져들어가 해갖고,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리더십사한테다가 영어로 번역을 해갖고 테이프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네 군데서 다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를 하자고.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리더십의 정확한 사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디애나폴리스라고 저 시카고 밑에 있는데요. 거기에 그 그린리프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쫓아갔어요. 테이블 주고 보내고 나서 만나자고 해서 가서 그 연구원들을 다 불러다 놓고 영화를 다시 보여주고 그 연구원들의 표정을 카메라로 찍히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 봤더니 대한민국 국정에서 보는 바로 그 모습이었던 거죠. 그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냐면 이거는 시간이 그래서요.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성김 리더십. 저 그 소장이 깜짝 놀랍니다. 저걸 보고 저 영상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들이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의 정확한 사례라고 하면서 그 신부님의 삶을 5가지로 분석해 주셨어요. 바로 이 지점에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사람들이 빠져든다 해서 1번이 뭐냐면 저분은 경청하는 지도자였다. 우리도 국회에서 경청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만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경청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를 진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진심으로 이야기를 전달해야지 경청이 되는 겁니다. 상대가 정말 힘들고 어렵겠구나, 고통스럽구나 이걸 느껴야만 그 이야기를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두 번째는 진심을 다하는 그런 리더였고, 세 번째는 욕심이 없는 리더였어요. 뭐 우리 욕심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 정치권이 지금 싸우는 이유가 핵심은 저거잖아요. 욕심이잖아요. 권력을 뺏기지 않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욕심이 없고, 네 번째는 뭐냐면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요. 다섯 번째가 공동체를 소중한다. 이 부분이 사람들이 다 그리워하는 삶이었던 거죠. 이게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사는 나라가 이게 지금 이제 유엔에서 해마다 보면은 행복학 지수가 높은 국가를 뽑잖아요. 전부 다 두 개인가 빼는 건 전부 다 북유럽이에요. 북유럽이 왜 행복한가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5개를 만들면서 봤던 게 뭐였냐면 전부 다 서번트 리더였어요. 경청하고요. 국민을 진심으로 대하고 걱정하고 그다음에 욕심 없고요. 이거였어요. 제가 이제 놀랬던 게 길거리에서 딱 물어보면요. 일단 신뢰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사실 그 얘기 놀랐고, 이게 이제 덴마크의 구른티비라는 분이잖아요. 덴마크가 왜 평등한 국가인가? 이분이 이제 지금 보면 덴마크가 저렇게 평등하고 행복한 국가의 근간이 된 게 뭐냐면 그 구른티비 정신이라잖아요. 이분이 하신 얘기 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덴마크가 행복한 이유는 부자가 적고 가난한 자가 더 적을 때 사회는 푸그러진다. 아까 이태익 신부님의 그
저 뭡니까? 가난한 사람이 9개이기 때문에 더 그 사람들 신경 써야 된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태혁 신부의 삶을 놓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사제의 삶이 아니라 하나의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신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거는 뭐 저희 재단에서 올해도 갔다 왔어요. 8월 달에 가가지고 이제 신부님의 해온 일들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걸 통해서 그 국민들이 이태혁 신부를 좀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요번에 이제 8월 달에 갔었어요. 가가지고 이제 직접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의약품을 아까 뭐 큰 병원에 5억 원어치 갖다 주고 나서 여기가 이제 톤주에 있는 그 병원인데 여기는 막 약이 없어요. 그래갖고 약을 갖다 주면서 이 애들이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자들입니다.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 줄을 세워놓고 여기 이제 주지사가 왔는데 이 아이들이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이다 그랬더니 뭐 이 주지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태석 신부를 몰랐다가 이태석 신부의 존재라는 게 막 여기서 이제 막 아주 뭐 한 4천 명이 와가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면 조금 전에 아까 올레구 인어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지금 오선의 의원인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번트 리더십을 섬김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하는 부분들이 국민의힘 정치인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요. 아니, 한국하고 상황이 다른데 같은 얘기 하지 말라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도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 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꿈 같은 얘기인 줄 알았는데 가서 취재를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니까 이거는 현실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바꿔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어른들보다는 초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여기 와가지고 자, 이태혁 리더십 학교를 시작하려는데 와서 강연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딱 들었어요. 강사를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스웨덴에서. 그래서 저희가 비행기만 주고 와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고 해서 이제 8주 수업을 해서 끝냈어요. 끝내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졸업생들 일기 한 24명을 배출했고요. 이건 혹시 주변에 그 학생들이 있으면 좀 안내를 좀 해 주십사고. 여기 이제 2기 10월 29일 날 다시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강사진이 이제 저분은 다시 부탁을 했어요. 학생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했더니 이번에 또 옵니다. 또 오고,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 덴마크 자유학교장인데,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태혁 신부님 얘기하고 영상 보여주고 와서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4박 5일 일정으로 오겠다고 해서 왔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는 이제 그 코넬대 교수인데 저분한테도 우리 아이들에게 좀 좋은 이야기, 리더로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부탁을 했더니 이제 저분도 어렵게 오겠다고 그랬고, 이제 이분은 누구냐면은 그 미국 국적인데 우크라이나에서 그 미국 사람인데요. 그 전쟁 났을 때 우크라이나판 신들러 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노약자 아이들 300명을 구출해내요. 차로 폴란드까지 자기 차로. 그래서 막 총도 맞고 한 그런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이제 저희가 그걸 알고 계속 지원을 했어요.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을 했더니 이제 이번에 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강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로 이제 강사진이 좀 경험적인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좀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이제 저희 재단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게 있습니다. 지원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아이들이 있으면은 알려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부활이라는 영화에 이 카톨릭 신자도 아닌 사람이 이걸 마지막에 탁 넣었는데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이 존경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과서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또 나의 존재를 느끼게 되고 또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면 행복해진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태혁 신부님도 이것 때문에 그 아프리카 갔지만 항상 웃고 살았거든요. 밝게 사시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에게타 리더십 그 내용 중 보니까요. 이 신부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리더십 과정을 수료하신 다음에 그것을 그냥 지나치시지 말고 좀 행동으로 실천해 주신다면 지금보다 이 사회가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해준다면 사회가 조금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짧은 시간에 길지도 않은 시간이지만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감사하고요. 그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계시면 제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